2, 3년 단기적으로는 이 견조한 추세가 유지될 거라고 보이는데 장기적 그러니까 5년 이상으로는 좀 위험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한국 방산 주식들이 전반적인 시장 조정과 함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과연 23년도, 24년도 아주 좋았던 한국의 방산 산업이 그대로 좋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저희가 좀 갖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한국 방위산업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 궁금해서 항상 이쪽에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 한국 최고의 밀떡 기자, 에비에이션 위크의 김민석 기자님 모셨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22년, 23년을 통해서 한국 방산이 국내, 그러니까 남북 대치 상황에서 어떤 활성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랄까 다른 데처럼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휴전 상황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방위산업이 지금 쉬고 있는 다른 나라들한테 무기를 팔 수 있었다. 그래서 22년, 23년, 24년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이제 마치 내수 산업이었던 게 수출 산업으로 바뀐 것처럼 그런 대대적인 변경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서 잠깐 인사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고 이제는 자기 방어 체계를 항상 수입에 의존해서 간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한국 방위산업 어떻게 미래가 밝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피크를 찍었다고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말이죠. 네. 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이 호조세가 이제 계속 진행될 거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방위사업들이 이 위험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게 좀 관건이라서 앞으로도 계속 이게 잘 나간다 말하기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네. 단기적으로 좋다는 거는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는 계속 판매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폴란드에서는 MSPO 2024라고 폴란드 그 최대의 방산 전시회가 열리고 있고 거기서 한화, 에어로, 한화 시스템, 그 다음에 로템,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방산 기업들이 세일즈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야기를 봤는데 문제는 이제 폴란드 이후의 후속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아직 많이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그 루마니아 쪽, 유럽 쪽에서는 이제 좀 기대가 되긴 한데 이게 단기적으로 6개월 안에 뭔가 승부를 보거나 아니면 결론이 나긴 좀 어렵고 아마 내년 중에는 뭐 그 폴란드 이외의 동유럽 새로운 국가 루마니아라든가 라트비아 이런 쪽이 좀 기대된다. 요 상황인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폴란드에 나왔던 게 이제 K2 전차인 거죠? 예. 네. 현대 로템은 K2 전차,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는 K9 자주포,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이렇게 있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은 FA50 경전투기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게 폴란드에 다 나갔어요? 예, 다 나갔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가 최근에 뭐 원전도 뭐 우리나라 온다고 하는데 어떤 이게 한국 거를 굉장히 지금 러블러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폴란드는 계속해서 우리 거를 사주는 입장이 되겠죠? 이 체계를 한번 갖췄으니까.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사실이긴 하나 장기적으로 위험 요소가 있는 게 폴란드 정치의 연정 구조라는 걸 항상 염두에 하시고 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연정 구도에서 그 국방부 장관 요쪽이나 이제 국방 쪽 관료들은 독일보다는 한국 쪽 방위사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재무 분야 쪽에서는 그래서 독일과의 협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폴란드 내부에서도 이걸 우리 방산을 먼 한국과 이제 발전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가까운 독일과 협력할 것인가 이런 원교 근공이라는 사자성어를 폴란드 쪽에서 똑같이 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또 하나만 이제 근원적인 걸 물어볼게요. 우리나라에 이제 뭐 K2, 뭐 K9, 뭐 또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FA50 이런 것들이 폴란드 군의 육성을 확실하게 돕고 방위 체계 능력을 키워줘서 사실 폴란드라고 하면 뭐 우크라이나 어떻게 될지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유럽 입장에서는 거의 입술과 같은 역할 아니겠습니까? 대러시아를 향해서. 그러면 대러시아 하기에 우리가 공급해주는 이 무기 체계가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무기 체계 이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은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네. 우리 한국 방산이 각광을 받은 게 재래식 무기가 사실은 저가는 해 뭐런 사양산업 이런 취급을 받았다가 네네. 재래식 무기의 중요성이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해졌고 이 재래식 무기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독일 말고도 한국도 있고 해서 한국 방산이 이렇게 컸거든요. 네네. 다만 뒤에서도 아마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드론 기술이 발전하고 이러니까 이런 그 드론이나 값싼 드론이라든가 싼 미사일 같은 걸로 이런 재래식 무기들이 쉽게 파괴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무용론들도 있어서 우리나라 한국 방산 특히 이제 현대로템과 한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상무기 사업자들은 이런 드론이라든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개량형 무기들, 개량형 K2, 개량형 K9 이런 것들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국이 워낙 뭐 역동적이고 또 적응을 잘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한번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폴란드 후속으로 뭐 루마니아, 라트비아 뭐 이런 쪽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굉장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이제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K2 흑표 전차의 그 루마니아 수출,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라트비아의 장갑차 수출 이런 쪽이 좀 굉장히 가능성이 높고 이 이유는 동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독일제 무기들의 유혹이 큰 건 사실이고 헝가리가 독일제 무기로 완전히 넘어갔어요. 독일제 전차 공장을 막 짓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독일 무기에 대해서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가지는 감정이 이중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일단 가격이 비싸고 하지만 이제 성능이 검증됐고 가까운 국가라니까 지원을 많이 받겠지만 너무 이유긴 하지만 독일에 종속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사항이 동유럽 국가 사이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폴란드, 라트비아, 그 다음에 루마니아 이렇게 해서 동유럽의 한국 방산에 대한 벨트 같은 게 세워질 수 있다. 아주 잘 되면 그리고 지금 거의 50%까지는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독일 방산 제품하고 우리 방산 제품하고 붙었다. 네. 어떻게 될까요? 독일이 원래는 이기고 쉽게 말씀드리면 1970년대 우리나라랑 독일과의 그 전차를 사서 기술력 차이는 한 30년 정도 났는데 30년, 70년에 네. 근데 이제 2000년대 초반 들어가지고 거의 독일 전차를 따라잡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독일보다 우리 전차가 우수한 부분이 몇 군데 존재하지만 독일도 역시 놀고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독일이 계속 개량형 전차, 우리 K2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선보이고 있고 지난해 그 유럽의 방산 전시회 같은 데서는 독일이 전차 신제품을 동시에 4종 내놨는데 이게 보통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매니아 기자뿐만 아니라 매니아 역사로서도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나라에서 전차 신제품을 동시에 4개씩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유례가 없었거든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독일은 생산력 측면에서는 약점이 있습니다. 네. 대신 한국보다 훨씬 더 약하고 심지어 공장을 못 구해가지고 저는 이제 한국한테도 손을 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네. 대신에 R&D 역량은 그 축소의 와중에서도 유지하고 정부 지출들이 다 R&D 지출을 해가지고 R&D 역량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독일 전차의 신제품들을 우리 한국의 로템이라든가 현대가 현대 한화가 어떻게 잘 이겨내는지 요게 지금 올해 내년 중에 결정되면 이번에 한번 이기고 나면 이제 최소 5에서 10년간은 이 좋은 기조가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자동차하고 달라서 자동차 같으면은 신제품 나면 한 대 사서 갖고 와서 다 뜯어서 분해해가지고 얘네 이렇게 해서 만든 요 기술이 들어갔구나 이거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데 이 탱크 같은 건 못 살 거 아닙니까? 안 팔 거 아닙니까? 한 대에서 두 대까지는 사지 않는데 우리나라 사실 한국 방위사업들이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러시아랑 프랑스에서 탱크 부품이라든가 완제품들을 들여와가지고 분석을 해서 우리가 좀 업그레이드한 역사가 있고요. 다만 이제 현대 2024년 기준으로 그렇게 장사를 하거나 연구를 하는 데는 전 세계에서 북한밖에 없습니다. 불법 복제이기도 하고 IP 문제가 엄연히 있으니까 대신에 우리 한국은 그 독일의 동급 무기가 있으면 일단 수입해서 사고 기술 협력을 한 다음에 국산화를 가는 어떻게 보면 사실 중국 방식이랑도 좀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기술 독립을 하는 절차로 이렇게 열심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알면 독일이 협력을 하던가 물건 파는 거 너무 얘네 또 조만간에 다 따라잡을 건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한국 방산이 가진 한 가지 강점이 하나 있는 게요. 독일은 이제 지상 무기를 치면 이제 큰 회사가 KMW랑 라인메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한국 업체랑도 협력을 하고 뭐 이런 사례가 있는데 실제로 무슨 사례가 있었냐면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잠수함을 수출했을 때 지금 하나오션 지금 옛날에 대우조선해양이 수출했는데 원래 대우조선해양은 독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잠수함을 건조했는데 독일 대신에 우리가 먼저 수출을 하려니까 문제가 IP 문제가 있었어요. 네. 지적재산권 침해. 인도네시아에다 예. 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냐. 잠수함 선체를 만드는 회사랑은 이제 완전히 IP를 분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설계랑 다르다는 걸 증명하는 과정을 거쳤고 내부 장비는 잠수함에 들어가는 독일제 잠수함에 들어가는 장비들도 다 독일제 이렇게 했는데 내부 장비 만드는 업체들은 야 한국이 방산뿐만 아니라 조선소에서도 큰 고객이니까 얘네들을 외면할 수 없어 해서 내부 장비들은 팔았어요. 디젤 엔진이라든가. 독일에서? 예. 네네. 아니고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야 설계는 너희 독일제랑 비슷하지만 그러면 안에 이제 내부 장비나 음파 탐지기 이런 거는 이제 그럼 프랑스에 사와서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도네시아에 수출이 된 적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잠수함을 예. 일정 부분의 내부 제품들은 독일 걸 갖고 오고 일정 부분은 프랑스 걸 갖고 와서 섞어가지고 만들었다고요? 예, 그래서 IP를 회피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IP를 회피해요? 독일에서 한 딴지 걸고 같이 딴지 걸 수도 있잖아요. 첫 번째로 독일 잠수함 회사에 설계 IP가 있는 건 설계 IP는 우리가 완전히 회피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순수하게 우리 기술로 연구를 해서 만들었다는 걸 껍데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예. 예, 껍데기 물안 세계는 예. 우리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체 설계랑 모양도 예. 중요해요. 그런 것도 우리가 다 기술력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예. 내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조선 사람이 좀 작았다면 독일 업체들이 우리한테 협조를 안 해줄 건데 워낙 크다 보니까 야 니네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살자 하면서 독일 엔진 업체라든가 뭐 기타 업체들이 협조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잠수함 외에도 다른 그 엔진들을 일반 상선이라든가 이런 다른 조선에서 얘네들 걸 사줄 수 있는 고객이니 예. 줄 수밖에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요 사실 방식이 사실은 이제 중국도 좀 그런 이런 방식을 좀 쓰긴 했는데 한국 방산이 큰 것도 외국에서 이제 국산화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산업에서는 국산화라는 개념이 잘 몇 개 없긴 한데 한국은 방위 산업에서 국산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 독립을 이루고 그리고 독일제 잠수함을 처음에는 100% 수입하더라도 성능 개량을 할 때는 한국산 장비로 다 바꿔놓거나 이런 식으로 성능 개량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독자 기술력과 이 공급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품들의 그 공급망을 확보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우리나라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 국방과학연구원이나 뭐 이런 데에서 협조를 해서 그런 걸 만드는 모양이네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1970년대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처음 국방과학연구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거의 30년 동안은 국가가 주도하는 R&D가 되었는데 그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한국 상공산업이 T-50 훈련기를 업체 주도로 자체 개발을 하는 게 시작으로 이제 20년 동안 이제 업체가 주도하는 개발도가 그 다음에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이 거의 50대 50 정도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비행기 쪽에서 민간과 국가가 같이 동시에 개발을 다른 트랙으로 투 트랙으로 했다. 원래는 지금까지 이제 이 30년 동안은 무조건 국가가 이걸 만들려고 하면 방산업체는 R&D를 하는 게 아니라 단순 생산업체에 머물렀다가 2000년대부터 방산업체가 R&D도 하기 시작해서 업체 주도 개발이라는 개발 방식이 점점 생겨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사실은 그런 R&D를 하는 거는 남을 때 할 수 있는 거냐? 돈이 남을 때 그리고 판매가 돼야 된다는 보장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국가가 사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것도 있고 이 국방 R&D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생존을 위해서 무기를 개발하는 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문이 남지 않더라도 무조건 연구개발비를 투입한 경우가 좀 있었고요. 현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수출용 무기 지원 사업이라는 거, 수출은 연구 사업 이런 것들을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에서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모든 걸 다 만들 수는 없는데 업체가 보기에 야, 나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팔면 장사가 될 것 같아. 이런 거를 정부한테 말해주면 정부가 심사를 해서 개발비를 주고 그 개발비로 업체가 개발을 해가지고 수출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사업들이 지금 현재 몇 년 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좀 성과가 보이고 있는데 내년 내후년에는 이런 혜택을 받은 무기 체계들이 좀 보이고 수출 시장에서 경쟁이 갈 겁니다. 그 수출을 하고 나면은 그 로열티를 국방과학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가져가는 거겠죠? 사실은 엄청 많이 가져가서 살 때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이제
K2 전차가 사실 생산되고 나서 수출이 좀 안 되다가 폴란드 수출 전에 터키에서 수출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터키에서는 이 완제품 수출이 필요 없고 기술 수출, K2 전차 흑표의 구성품들이나 아니면 이거 설계하는 기술을 로열티를 내고 사겠다 해서 팔았는데 K2 전차가 지금 앞에서 말한데 국가 주도로 개발, 그러니까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해서 현대 로템이 국방과학연구소에 줘야 되는 로열티가 과도하다고 좀 그 하소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약간 분쟁이 되었으나 그 사건 때 좀 많이 반성을 해서 이제 현실적인 부분으로 조정이 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방위산업 시스템은 국가의 R&D 역량과 자금이 좀 들어가고 그리고 또 기존의 민간 기업의 R&D 역량을 가지고 제품화를 하고 양산성을 가지고 판매를 하면 나눠 갖는 네. 결국은 우리 미국 계통의 나라들한테만 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많이 했고 그리고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러시아랑 협력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 혹시 사람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불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러시아가 가진 차관을 우리가 무기로 받는 것들이 있었는데 원래는 앞서 말했듯이 우리 그 무기를 그냥 팔면 조금씩 팔면 카피를 할 수 있으니까 소량 판매를 안 했는데 그때 우리가 다행히 러시아에서 무기들을 소량씩 들어와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도움이 됐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다 뜯어서 분해해가지고 러시아의 원천 기술이 무엇인지를 끄집어냈다. 또한 러시아제 무기들을 운영하는 방법이라는 같은 노하우도 알게 되어서 지금 현재 한국 방산이 잘 나가고 있다는 그 동남아 그다음에 그 산유국들 그다음에 중동 그다음에 동유럽 다 러시아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을 뚫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유럽이야 원래 러시아제를 썼겠군요. 원래 중동 산유국들도 사실 러시아제 무기를 굉장히 많이 쓴 편이긴 한데 그 한국 무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제 시스템을 그대로 갔지만 유지나 정비 보수 비용이 싸고 러시아는 유지 보수 비용이 훨씬 한국제보다 싸지만 고장이 잘 나고 가동률이 좀 낮는데 우리가 이거를 잘 절충을 한 컨셉이라고 해서 호평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무기 체계가 100% 미국산 무기 계통이 아니고 섞여 있다. 아주 일부 섞여 있기 때문에 저희 좀 혼동을 줄 수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러시아나 구소련제 무기를 많이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다고. 무기 자체는 미국산 계통과 비슷하고 미국에 있는 포탄이라든가 장비를 호환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약간의 그 러시아제 무기 특징을 가미했는 거지 호환성은 사실 러시아랑 안 되고 미국과는 가깝습니다. 그런 구조를 갖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이제 방산의 미래가 밝고한 거는 가성비가 좋다라는 게 가장 압도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운용 비용 체계도 미국보다는 훨씬 더 낮다. 이게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 가성비랑 운용비가 중요한데 가성비 중에서 사실은 가격 가성비는 러시아제 무기, 구소련 무기, 중국산 무기가 아직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 훨씬 싸긴 합니다. 가성비? 다만 구매의 가성비는 구소련제 무기나 중국산 무기가 우리보다 더 높을 수 있지만 유지 보수로들은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MRO라고 요새 유행하죠. 그게 MRO라는 게 단순히 배만 들어간 게 아니라 비행기나 탱크도 사실 그 개념이 들어가는데 유지 보수를 하는 시점에서 얼마나 자주 부품을 교체해 줘야 되는가, 그 교체 주기를 빨리 해줄 수 있는가, 서비스가 필요할 때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가, 이게 다 비용이고 시간이 걸리거든요. 미국산 무기를 우리나라가 그 운영하고 있는 장비들 중에서는 미국에 수리를 요청했는데 3년 이상 수리 부품이 안 온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만든 무기 같은 경우에서 요 부분에서 아주 정평이 나 있고 특히 현대 정비나 이런 MRO 같은 것들은 그 업체가 정비나 외주까지 좀 책임지는 PBL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업체에서 파견한 기술자가 현장에서 가거나 아니면 재고 관리 같은 것도 업체가 이제 대신 해주는 거죠. 부품이나 수리 부품 같은 것도 군대가 지금 내가 바퀴가 몇 개 필요해 이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정보를 파악해서 너네 부대에는 재고가 몇 개 있으면 되겠다. 몇 개만 주면 되겠다. 요거를 계산해서 주고. 그런 것까지 다 해줘요? 그런 것들이 토탈 서비스로 해서 하는 것들인데 요 부분에서 사실 한국이 성실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대응 응대가 빠르고 이런 걸로 아주 명성이 높고 구소련과 중국 무기가 사실은 우리나라랑 경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중국이 가격은 싼데 이런 후속 군수 지원 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아직 못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유지보수를 잘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AS를 잘한다 이런 개념인데 한국의 하나오션이 미국의 그 군함 MRO를 진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 지금 한국에 항해에 입항을 했고, 입항한 한 배를 보시면 이게 2009년에 건조된 배인데, 녹이 엄청 쓰이고, 야, 그동안 얼마나 수리를 안 했으면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을까, 이런 상태거든요. 네. 아마 이게 잘 되고, 장기적으로는 큰 매출원이 될 것 같은데, 우려사항과 이제 긍정적인 사항이 동시에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항부터 먼저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MRO 역량, 그 후속 군수 지원을 할 때 부속을 바꾸고 수리를 하고 열심히 하고 납기에 맞추고 이런 것들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이고 하나오션도 이 분야에서 강점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 다만 배를 건조하는 것과 그 유지 보수하는 거는 어려움이 하나 있는데 내가 만든 게 아니란 거죠. 지금 미국이 들어오고 있는 전투함들은 하나오션이 설계한 배가 아닙니다. 하나오션이 설계했으면 훨씬 더 정비가 쉽고 고장도 안 나게 나왔을 건데 어디에서 만든 그 설계 잘못되고 막 썩어 있는 것들을 고사하는데 이게 악정고투가 있을 거라서 하나오션의 그 전문 인력들, 그 조선에 대한 전문 인력들을 100%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왜냐면 이제 우리가 설계한 배를 우리가 수리하면 이게 돈이 좀 되는데, 남이 만든 배를 우리가 수리한 거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얻는 데서 이제부터 좀 노하우를 가져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다만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선박 수주가 조금 매출 쪽에 좀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 MRO를 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니까 아마 잘 될 것으로 보이고, 얼마나 많은 인원과 인력을 투입할 수 있을지 이게 조금 관건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MRO는 정말 인력 투입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MRO 시장에 먼저 도입한 방산 기업 중에서도 약간 좀 곤란함을 느끼거나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도 MRO에 일찍부터 진출을 해가지고 제가 시장 진입에서 공장이랑 시찰을 해봤는데, 이것도 이제 인건비 문제가 좀 있어서 외국 제3세계 국가랑 경쟁이 있고, 그래서 군용 배를 미국 군의 배를 우리가 MRO를 한다는 거를 의미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요 노하우를 많이 쌓아서 더 잘 되느냐 아니면 이제 인건비 문제로 잘 안 되느냐는 관건은 MLU에 있습니다. 이게 딴 분들은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 MLU라는 게 미드라인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무슨 말이냐면, 군함이 수명이 30년 정도 되면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안에 내부 장비를 업그레이드 한번 해주는 거예요. MRO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만든 배를 우리가 MRO 하면 그게 돈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부품, 우리 내부의 부품 다 알고 있고 공급망이 있으니까 그걸 갈아 끼면서 이제 이물을 남기는데, 이 부품들을 다 수입하는 상태에서 MRO를 할 때는 이물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극복을 해야 될 거고, 미국 해군의 함정을 MRO 하는 건 그래서 긍정적인 거지만, 이걸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 해군의 함정들을 MLU까지 하는데, 이제 미국의 방산기업과 한국이 좀 손을 잡아서 중간에 업그레이드 사업을 같이 하고 하면 이게 훨씬 더 좀 고도의 복잡도가 요구되는 작업들이거든. 그 다음에 매출액도 훨씬 단가가 높아요. 이문이 많이 남는. 요거에 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하나오션이 거기에 성공하느냐, 요게 관건입니다. 천만다행히도 제가 말한 MLU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과 HD 현대조선, 중공업이 둘 다 MLU를 국내 군함들, 자기들이 만든 군함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요. 잠수함이라든가 전투함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국내에서 조선한 배 말고도 이제 미국 군대 군함도 MLU를 해가지고 업그레이드하고 이것 다 참여를 하면 또 더 이제 많은 매출과 아니면 기대 수익이 기대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국은 미국 배만 군함으로 쓸 수 있으니 미국 배를 우리가 만들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제 사실 미국 조선협회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 MRO를 외국에 보내지 말자고 아직도 말하는 미국 내 조선소 업체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미국 조선사업이 망했잖아요. 인원이 거의 없어요. 거의 망한 거를 그래도 유지하려면 MRO라도 한국이 아니라 미국 본토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미국군이 지금 해군이 지금 이탈리아 배를 건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탈리아에서 미국 군함을 건조하는 건 아닌데 이탈리아 조선소의 설계를 사가지고 미국에서 조선소에서 건조를 하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와서 미국 조선 기술자들한테 교육을 하고 하거든요. 요 사업이 현재 잘 안 되고 있긴 한데 요게 그래도 좀 잘 된다면 후속 사업에서 우리 조선소가 가진 그러니까 우리 IP 군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요런 거에 좀 도전할 수 있겠죠. 그 하나오션이 미국의 필리 조선사에 인수를 한 것도 아직 당장은 그 조선소에서 군함을 만들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인 걸로 봤을 때 요런 미국 해군의 동향 그러니까 해외에서 선박 설계를 사가지고 해외 기술과 사용해서 미국에서 건조하는 요 경향을 그대로 간다면 한국의 하나오션이 미국 군함을 건조하는 미국에서 건조하는 거지만 우리 IP로 가능합니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필리조선 너무 작다 그러던데.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필리 조선소 자체에서 미국 군함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필리 조선소에 있는 미국에 있는 조선 인력들을 흡수하고 거기서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을 잡아가가지고 일종의 그 교두보를 확보한다 이런 의미로 발휘하지 필리 조선소에서 무조건 다 미국의 군함을 건조할 것이다. 이런 건 약간 무리가 있고요. 다만 미국도 군함이 10만 톤도 항공모함 10,000급 순양함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특히 주목해야 될 게 이게 배도 드론배, 로봇배가 있습니다. USV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군 같은 경우에는 보트에다가 자동 조종 비행장치 스타링크 폭탄에 달아가지고 러시아 군함을 파괴하고 이런 것들을 미국도 주목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배 크기가 크지 않으니까 필리 조선소가 이게 USV 이런 거랑 접목이 되면 새로운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 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국 방사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은 좀 다르게 보시나요? 2, 3년 단기적으로는 이 견조한 추세가 유지될 거라고 보이는데 장기적 그러니까 5년 이상으로는 좀 위험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정부에서 말하는 방위산 목표가 지금 현재 공동 한 10위권 안에 드는데 2027년까지 4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동향을 봐선 4위권 진입이 좀 어려운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4위권이라면 이거네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이라는 얘기네요. 예, 그거를 목표로 하는데 그거까지는 좀 힘들고 네. 저는 이제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한 대로 하면 그 2027년에도 10위권 이내의 목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뭔가 엄청난 대박이 터지면 달권 진입이 된다. 이 정도로 해서 무조건적인 희망이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게 변곡점이 올해랑 내년 안에 보일 것이다. 한국 방산이 더 한번 점프를 하든가 아니면 이게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정체되는 순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럼 점프를 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고 정체를 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지요? 장단점을 동시에 한 번씩 말을 해보겠는데 지금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나 세계에서 이런 이슈를 볼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에서 기회했던 것은 아까 전에 유럽 방산이나 다른 나라 방산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잠을 자고 있었던 게 사실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전쟁은 테라의 전쟁, 아프간 이라크간 전쟁이 끝난 데도 막 게릴라들이 저항하고 이런 것인데 유럽과 미국 방산은 요 전쟁에 적응하기 위한 장비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서 매출을 많이 기대했는데 한국은 전면전을 많이 대비를 했어야 돼서 그때는 트렌드를 못 갔다가 세계 정세가 한국 방산의 트렌드를 맞춰온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근데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이게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해보면 이제 어떤 언론들에서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한국 방산에는 호재가 된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트럼프가 되면 한국 방산이 많이 문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아무래도 러시아에 유리하게 양보를 해주고 끝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단순히 우크라이나만 이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유럽들도 우크라이나가 먹혔으니까 재무장을 하자 이기보다는 미국과 러시아가 사이가 이제 좋아졌으니까 우리가 뭐 저항해도 어쩔 수 없다. 유럽이 러시아 쪽으로 좀 더 유화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트럼프가 단순히 자국 우선주의랑 고립주의를 이야기를 한다는데 무기 파는 건 진심이라 가지고 사실 트럼프 시절 때 우리나라가 미국 무기 수입을 원래 계획보다 과도하게 했던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진행되면 내수 시장에서 국산 무기 점유율이 줄어들면 이게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그때 그랬죠. 뭐 얼마죠? 그 국방비를 뭐 4조 달러를 내라. 뭐 이랬던 것으로 주한미군 주둔비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지금 뭐 1조도 안 내고 있는데 뭐 4조를 내라 뭐 해가지고 뭐야 이랬는데 그게 그럼 결국 그런 압력이 결국 미국 무기를 많이 사게 만드는 압력이 되는군요. 이게
지금 현재 그때 있었던 현직자들의 회고록이나 이런 데서도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미국 무기 수입이 늘어났는데 그때 한국 방산이 좀 힘들었습니다. 네. 한국 무기로 교체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정치적인 고려나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미국 무기를 더 많이 샀으니까 요게 재현됐을 때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반대로 이제 민주당이 뭐 해리스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정권이 됐을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물론 민주당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힘겨워하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유리한 상황인 거는 아닌 건 맞아요. 네. 다만 이렇게 되더라도 이제 민주당이 될 경우에는 이제 그 장기적인 대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가면서 이제 계속적인 무기 구매라든가 이런 걸 유럽이 진출할 수 있는 게 이게 전쟁의 측면에서는 우리 도전 요소와 제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슈로 기술 이슈를 이야기를 하면 올해나 내년 2, 3년 안에 한국의 R&D 투자나 기술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도 있고 추락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방 기술이 몇이 세계 몇이다 이런 거를 조사는 전문적인 기관이 있어요. 3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는데 지금 현재 9위란 말이에요, 세계. 네. 이게 올해 이제 3년째 2021년에 조사를 한 게 마지막이라서 올해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8위, 7위로 가지기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R&D 예산의 그 투자들이 이제 좀 많이 대형 사업들이 줄어들어서 그 업체가 스스로 R&D 투자를 하는 걸로 가고 원래 정부 주도에서 업체 주도로 발행하는 과도기인데 이 과도기 과정에서 전체적인 한국의 방산의 R&D가 좀 더 줄어들고 위축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황이 바뀌거나 아니면 이제 정치적인 것은 제외하더라도 이제 산업적으로 수출 무기 개발이 활발해지는 게 올해 내년에 이루어진다면 네. 이게 다시 날개를 펼 수 있거나 아니면 7위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공할 수 있을 것인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올해는 일단 사실 그 정부 R&D 사업의 영향으로 방산에 좀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화에서 내열 소재를 그러니까 제트 엔진을 만든 내열 소재를 만드는 게 그 연구 용역을 땄다가 이게 취소돼서 삭감이 된 적이 있었고 대한항공이 항공기 운송뿐만 아니라 방산 분야도 있는데 대한항공이 이제 가오리 같이 생긴 스텔스 무기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상 중단이 돼서 이게 정부 R&D 타격을 좀 받았습니다. 요거를 정부 R&D 예산이 줄어든 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R&D 투자를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가? 요게 좀 도전 요소입니다. 그 장기적으로는 그러면은 그 지정학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게 가장 크고 네. 하기야 뭐 지정학적으로 전쟁이 나는 거니까 예. 그 외에 이제 그러니까 거시적인 차원의 문제가 계속 놓여져 있다. 미시적인 차원보다는. 예. 그리고 그 전쟁 이야기를 조금만 더 붙이자면 우크라이나 전쟁 다음의 전쟁이 우리 방위 사업의 그 주력 포트폴리오랑 맞아야지 이게 뜨는데 아직은 그게 될지 안 될지 확신이 되지 않고 이거는 이제 아무도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다만 중동 지역에서 우리나라 방산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이 막 싸운다고 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이란한테도 무기를 공급 안 하고 이스라엘한테도 사실 거의 무기 수출 안 합니다. 그 중간 사이에 있는 산유국들의 주로 수출을 하는데 산유국들의 수요는 다행히 지금까지는 한국 방산의 수요에 맞춘 것 같아요. 네. 이란이 북한이랑 좀 비슷한 점이 있어서 미사일 방어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좀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좀 희망적인 거죠. 네.